네, 피플인사이드 오늘은 정종재 광주광역시 행정부시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네, 현대도시의 경쟁력 가운데 하나로 시민의 안전이 꼽히고 있는데요. 행정부시장으로 근무하기 이전에 중앙부처에서 이 안전과 관련된 경험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광주의 안전에도 반영이 잘 되고 있나요? 네, 제가 지난 2월 20일 내려오기 전에 국민안전처의 기획조정실장, 또 안전정책실장, 또 행정안전부의 재난관리실장을 제가 겪었습니다. 그때 안전정책 조정이라든가 국가안전대진단, 또 지역안전지수라든가 새로운 정책과 제도를 도입했는데요. 그때 보람이 5년 전에 자살을 포함해서 안전사고 사망자 수가 32,000명대였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오기 전까지 28,000명대로 이제 줄어들었는데, 물론 모든 국민들이 협조해서 가능했는 부분인데 그런 보람을 느끼고요. 네. 중앙정부에서 이런 경험이 강주에서 재난안전 관리에는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안전항구 훈련이라든가 또한 안전대진단, 구조구급 분야에서 강주광역시가 행안부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네. 상관왕을 차지했습니다. 중앙에서 재난관리 평가한 직원들이 김부겸 장관께 객관적인 점수가 강주시가 제일 높은데 정관예우가 아닌가, 그렇게 혹시 오해받을까봐 했다는 그 에피소드도 있었습니다. 아, 예. 네.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이 관련된 만큼 이 안전 정책이 튼튼해야 할 것 같은데요. 이 현재 광주시 안전 정책 방향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다면요.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강주시 안전정책 방향은 재난이라든 각종 사고로부터 우리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 바로 현장에서 작동되는 것이 대원칙입니다. 네. 네. 정부의 국민 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에 연계해서 우리 강주시도 목표 관리제를 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라든가 또 산업재해는 2022년까지 사망자 수를 절반으로 줄이는 목표고요. 네. 두 번째, 자살자 수도 30%로 줄이는 목표입니다. 네. 아울러서 이제 시민들 생활에서 폭염이라든가 미세먼지 대책까지 촘촘하게 챙기고 있고, 네. 단순히 폭염의 무더위 쉼터뿐만 아니라 3천만 그루 나무를 심는다든가, 그리고 바람 통풍로를 마련한다든가 좀 근본적인 대책도 같이 해나가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재난이 발생하면 현장에 시에서 바로 찾아가서 해결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주월동에 집중호우가 있어가지고 네. 백운광장에 이렇게 물이 이렇게 범람했고, 그래서 바로 저희들이 남구청장하고 남구의 주민들하고 남구에 찾아가서 제가 간담회를 해가지고 근본적으로 하수관로 네. 용량을 좀 키우는 것이다. 40억 원을 투입을 해서 우기인 내년 6월 말 이전까지 완공할 것으로 확정하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 광주에 이제 앞으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이제 안전 정책들이 기존과는 어떤 차이가 있고 또 앞으로의 발전 방향은 어떤가요? 기존에서는 이제 아마 중앙에서는 저도 해봤습니다만 안전을 드라이브 하는데, 지방에서는 독자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중앙의 지침이 어떨까, 지침을 기다리고 네. 또 최소한에 그치는 경향이 있었는데, 그 결과 지역 안전 지수를 강주시를 들여다보니까 교통이라든가 생활안전, 이 감염병 분야의 5등급 중에 낮은 4등급을 머무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강주시는 민선 7기 이용섭 시장께서 들어오셔가지고 강주를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로 만들겠다 공약도 하셨고, 그에 따른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다행히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작년 동기 대비 10월 말 기준으로 36%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네. 또 화재 발생 건수도 감소를 하고 자살자 숫자도 감소를 상당히 고무적이다, 네.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 강주만의 독특한 제도인데 시민안전대진단하고 안전강주훈련을 도입을 했습니다. 네. 시민안전대진단은 뭐냐면 계절별로 위험 요소가 다가오면 바로 직전에 점검하고 진단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0월 달에는 수학여행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이용섭 시장께 직접 수학여행 학생들이 타는 전세버스를 타가지고 거기서 안전을 점검을 하고 비상망치로 활용도로 이렇게 사용법도 하고 있고요. 저도 지난 안전 강주 훈련 때 네. 승강기에 갇혀가지고 우리 119 구급대가 구조하는 훈련을 직접 참여하고 또 시민들에게 평소에 그 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네. 광주 아파트 값이 오르면서 재개발 사업도 지금 들썩이고 있는데요. 현재 광주 원도심을 중심으로 이 진행 중인 재개발은 아파트가 거의 대부분인데, 사실 이 같은 정책으로는 이 도심을 살리는 데 좀 한계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맞습니다.
우리 강주시가 주택 보급률은 104.5%고 그중에 아파트 비율이 64.7%입니다. 네. 네. 전국이 한 50.5% 수준인데 강주가 아파트 비율이 네. 높거든요. 그리고 또 최근에 아파트 값이 오르다 보니까 재개발 수요가 많이 있어지고요. 그 자료를 보니까 재개발은 현재 강주에서 34개소가 진행되고 있고 재건축은 16개소가 네. 진행되고 있는데 왜 그런가 봤더니 뭐 재개발 재건축의 수요를 보니까 주택이라든가 토지 소유자들이 재개발 재건축 되면은 땅값이 올라가잖아요. 네. 수익이 높아지고 또 시공사들이 거기 가냐면 시공사 이익이 생기기 때문에 또 아파트 위주로 많이 짓게 된다.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위주로 도심 재개발은 또 다른 문제가 있다. 네. 물론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효과도 있지만 따라서 저희들이 기존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지구의 타당성을 면밀히 분석해가지고 앞으로 도시재생 뉴딜 산업으로 네. 사업으로 전진적으로 이렇게 전환해서 지속 가능한 주거환경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할 생각입니다. 네. 네. 방금 언급하셨던 그 뉴딜 사업, 도시재생 뉴딜 공모에 광주시가 이제 5개 사업이 선정이 됐는데요. 뉴딜 사업이라는 이 용어 자체가 좀 많이 들리긴 하는데 시민들에게는 좀 아직 낯선 감도 있거든요. 재건축과 재개발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쉽게 말하면은 재건축 재개발은 우리한테 익숙한 것입니다. 이 낙후된 도심 지역을 네. 재개발을 하는 건데 새롭게 그 다음에 하는 것은 뭐냐면 그 토지 소유자라든가 또 주택 소유자들이 조합을 결성을 하고 네. 시공사를 선정합니다. 시공사를 선정하면은 기존의 주택을 전부 쓸어버리고 대부분 이제 아파트를 짓게 된 것이 재개발 재건축인데요. 반면에 도시 재생 뉴딜 사업은 기존의 형태는 이렇게 유지를 하면서 주거 환경을 개선한다거나 또 상권을 활성화한다거나 심지어는 뭐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서 종합적으로 하는 것이 도시재생 뉴딜 사업입니다. 네. 네. 그렇다면 이 광주시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 어떻게 이끌어 나가실 계획입니까? 현재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5군데가 국토부 공모에 저희 선정이 되어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네. 그중에 강주역 이론 사업이라든가 또 전남대하고 중흥동 일대, 또 동명동, 또 서구 농성동, 또 남구 사직동 일대인데요. 이런 재개발 사업은 저희들이 재개발 뉴딜 사업 행정협의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제가 위원장이고 네. 우리 시와 또 LH공사, 우리 또 도시공사, 또 강주역과 송정역이 관계된 게 코레일, 네. 그리고 정보문화산업진흥원 등 문화 콘텐츠를 담당하는 우리 기관들까지 해서 행정협의회를 구성해서 어제 회의를 통해서 일일이 체크하고 네. 각 기관들이 자체 사업도 거기다 좀 쏟아붓고 그리고 추진하는 과정에 대해서도 전부 컨설팅도 하고 지혜를 모으는 것이고 또한 민간 단체들도 같이 해서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한 가지 소개를 하자면은 강주역 주변이 경제 기반형이어가지고 네. 굉장히 규모가 큽니다. 네. 그 내년부터 6년간 1조 원 정도, 그중에 일부 이제 민자도 포함되지만 1조 원 정도를 투입하기 때문에 그 자체를 마치 원도심을 문화 경제권으로 새로 한 큰 사업이고 네. 또 전남대 주변에 중심 시가지형 그 재개발 네. 뉴딜 도시 재생 뉴딜 사업인데요. 그것은 대학이 인근 주민들하고 같이 사는데 전남대학교가 그 북구청과의 정문의 사이를 담장을 허물고 네. 또 그쪽에 이렇게 임대할 수 있는 주택도 공급하고 도심 상권도 활성화하고 또 전남대 안에 있는 어떤 지식 자본들 네. 그것도 활용하는 아주 모범적인 것이기 때문에 네. 저희들 관심을 갖고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도시 재생 뉴딜 사업 성공 여부는 바로 주민 참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야 지속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 정부에서는 또 시에서는 지원을 해 나가겠지만 그래서 주민들의 어떤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교육을 한다거나 그런 내용을 저희들이 촘촘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말씀을 듣다 보니까 뉴딜 사업 자체가 좀 더 도시 미관 그리고 이제 지역 주민이 함께하는 기능적인 측면이 재건축이나 이 재개발하고 좀 다른 것 같네요. 이번에는 이제 인권 문제와 관련한 질문인데요. 광주가 민주인권 평화 도시라고 불리는 만큼 세계 인권 문제에도 관심을 두고 있는 게 사실인데 지난달 18일 2018 세계 인권 도시 포럼이 열렸는데요. 이번 포럼에서 어떤 성과가 있었나요? 예, 대단한 그 포럼이었죠. 광주가 민주인권 평화도시를 지금 지향하는데 네. 뭐냐면 44개국에 걸쳐서 57개 도시의 대표라든가 또 NGO 전문가 우리 1,800명 시민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것은 국가인권위원회하고
최초로 그 공동으로 개최를 했는데 네. 앞으로 광주 인권도시 2030 선언을 하기 위해서 초안을 준비 중에 있는데 내후년이죠. 2020년에 우리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 40주년을 맞습니다. 그때 그 선언을 하기 위해서 그 국가 간에 합의를 했고요. 또 광주 선언문도 채택하고 또 특이한 것은 대한민국에 있는 주요 지자체장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님, 권영진 대구광역시장님, 그 염태영 또한 수원시장이죠. 그리고 우리 광주 이용섭 시장님도 참여를 해가지고 네. 지자체 단위에서 인권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그런 논의를 했습니다. 저도 폐막식에 참여를 했는데 광주 이주민들의 그 인권 선언을 채택해서 저한테 전달해서 네. 제가 받고 우리 광주시에서도 이주민 인권도 더욱 관심을 갖고 챙기겠다. 기본적으로 인간의 기본 권리라든가 인간답게 살 권리, 또 인간답게 일할 권리, 또 안전하게 살 권리, 또 이주민들의 그 협의체 구성 이런 것도 그 선언에 담았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회의를 통해서 강주시가 국내뿐만 아니라 대외 세계적으로 민주인권의 어떤 중심 도시다. 인류 보편적 가치인 인권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강주가 과거에도 투쟁해서 민주주의를 쟁취해왔고 그 다음에 그걸 기여하는데도 중심에 서 있다. 그런 성과를 거뒀다고 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종재 광주광역시 행정부시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